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2만 번의 통찰, 상위 1% 부자들이 부를 얻는 비밀, 최연만 한상춘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책입니다. 6번째 통찰, 세계적인 투자 구루의 가르침,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차이점.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꿈꾼다. 그만큼 세계금융권에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양대 투자 구루가 정확히 얼마를 갖고 있는가는 알려진 것이 없다. 특히 소로스의 경우가 그렇다. 돈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기업 경영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을 제외하고는 돈을 굴려 부자가 된 전형적인 재테크형 부자 가운데에서는 쌍두마차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두 투자 구루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버핏은 오마현의 달인이라는 칭송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거부 반응이 없다. 마치 이웃 아저씨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반면 소로스는 냉혈인간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비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이 더 강했다. 같은 부자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열풍이 불면서 오로지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만을 추구하는 일부 우리 국민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때문에 단순히 슈퍼리치라는 점 이외에도 이 두 투자 구루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두 투자 구루가 걸어온 길부터가 다르다. 버핏은 부모로부터 돈에 관한 모든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다. 이른바 몸에 밴 체화된 부자다. 이에 반해 소로스는 성장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1990년대 초에 유럽 지역을 커다란 혼란에 빠뜨렸던 통화 위기의 주범이라는 사실로부터다. 부자들이 추구하는 돈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버핏은 부모 세대로부터 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해왔다. 다시 말해 돈을 벌거나 쓰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반면 소로스는 돈이 주는 다양한 이점보다 돈 그 자체만을 버는데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비춰져 왔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화로 푹 둘러싸인 소로스의 웃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돈에 대한 개념은 일상생활이나 투자 방법, 부자가 된 이후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버핏은 고루하게 느껴질 정도의 오래된 뿔테 안경과 20년 이상 된 캠리 자동차, 오마연의 작은 집이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검소하다는 말 그 자체이다. 얼마를 버는 것보다 얼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버핏만큼은 못하지만 소로스도 일상생활에서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생활에서 검소한 것은 이들 두 투자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슈퍼리치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한국의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은 버핏과 다른 점이다. 투기적인 성향이 높은 투자 구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돈에 대한 개념은 돈을 버는 방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돈에 대해 여유가 있는 버핏은 돈을 버는데 조급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비정상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을 가능한 한 피한다. 이 때문에 단기적인 투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가능해진다. 그때그때 시장 흐름보다 큰 추세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비용과 피로도 함께 줄어든다. 같은 맥락에서 우량 종목은 언젠가는 시장에서 평가받는다는 이른바 가치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이를 사서 오랫동안 보유할 경우 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가치 투자의 원칙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의 큰 축이 되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킬 경우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예상할 수 있고 투명성이 확보되는 투자 문화와 기업에는 정도 경영을 촉진시키는 장점도 따른다. 반면 소로스는 상당히 다르다. 장기적인 투자보다 초단기적인 투기를 더 선호한다. 소로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1990년대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주식과 각국의 통화를 사고 판 적이 많았다.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외환과 같은 시장일수록 이런 투기 행위를 즐긴다. 투기 행위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장에 순응하기보다 시장을 교란시켜야 한다. 또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날 때 놓치지 않고 파고든다. 소로스가 운영하는 타이거 펀드와 퀀텀 펀드는 시장의 주도력을 10분 활용해서 1990년대 초반의 유럽 통화와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통화를 실제 여건보다 심하게 흔들어 놓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위기로 몰아넣었다. 물론 시장을 쉽게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고도의 금융기법이 요구된다. 1990년대의 타이거 펀드와 콘덤 펀드가 사용했던 파생 금융기법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소로스가 다양한 파생기법 등을 통해 세계 금융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국가와 투자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린 부정적인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에 못지않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국민이 당한 고충을 생각하면 이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전적으로 소로스의 책임은 아니지만 아시아 국민이 당한 피해액은 당시 안에 전 세계 국민이 만들어내는 소득과 맞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짐작이 간다. 부자가 된 이후에도 이 두 투자 굴에 걷는 방향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2006년에 버핏은 평생 번 돈의 4분의 3을 사회에 환원해 오마이언의 달인과 함께 박애주의자라는 칭송을 함께 받았다. 그것도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보다는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했다. 세금을 회피하거나 보다 큰 돈을 벌기 위한 나쁜 기부가 아니라 액면 그대로의 순수한 착한 기부이다.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도 인색하다.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이외에는 상속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상속은 자녀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오히려 2007년 11월에 열렸던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는 상속세 등은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또 한 번 미국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반면 소로스는 아직까지 이 점에서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바라건대 나중에 인류 공영 차원에서 재산을 한꺼번에 사회에 환원하면 좋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잇따른 투자 실패로 재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똑같은 부자라더라도 두 투자구에 대한 평가가 다른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버핏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와 행선지, 보유 종목 등은 세계인의 관심을 끈다. 앨런 그리스펀 전 패드 의장을 세계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면 버핏은 세계 투자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소로스는 어떤가? 갈수록 영향력이 줄고 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최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의회 등이 정책적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부르는 경우는 없다. 국내 출판업계에서조차도 버핏과 관련된 책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으나 소로스와 관련된 책자는 이제는 거의 없다. 한국 부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부자라고 여기는 워런 버핏은 평생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무엇보다 버핏은 돈을 벌기에 앞서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를 읽는 데 중점을 둔다.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산업이 떠오를 것인지, 각국의 인구 구성은 어떻게 변하는지 등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는 재산이 한 단계 늘어나는 것에 따른 만족도가 증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만족하기보다 돈을 벌기 위한 인프라에 더 투자한다. 생애 주기에서 유아기에는 부모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버핏은 이 시기에는 나중에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측 기간이나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점이 눈에 띈다. 트렌드를 파악하고 난 후 투자 실행 단계에서는 파레토 전략과 루비콘 기지를 발휘한다. 우량 대상만을 골라 투자하는 파레토 전략처럼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수단을 선택하되 일단 선택하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되돌아올 수 없듯이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초지일관 밀어붙인다. 이때 참조하는 것이 S자형 이론이다. 청소년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듯 이때는 재산이 늘어나는 한계 효용이 체증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버핏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눈 팔지 않고 돈을 버는 그 자체를 즐긴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언론이나 시장에 드러나는 일은 피한다. 특히 언론 인터뷰에 가능한 한 응하지 않는다. 재산 증식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투자에서는 돈 이외에 다른 목적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노후도 대비하고 현재의 삶에도 보탬이 되는 색다른 투자 방법을 중시한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명분으로 시골 전원을 자주 찾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예술가의 작품에 투자하기 위해 예술적 신미안을 가져보거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변 휴양지에 저택을 사들여 지금 당장 삶도 즐기는 방안이다. 이때는 재산 증식에 따른 한계 효용이 늘어나지 않아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다. 생애 재테크상 죽음의 계곡이라 부르는 이 시기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최근처럼 세계적인 부자로 성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계 효용이 떨어진 돈을 대신해 지금은 당장 돈이 되지 않지만 현재와 노후의 삶의 보탬이 되고 후에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투자 대상을 선택하면서 세계적인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재산이 많은 것이 신변 위협 등으로 부담이 되는 때는 재산 증식에 따른 한계 효용과 절대 효용이 떨어지는 단계다. 이 시기의 버핏은 지금까지 벌어온 재산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쪽으로 중점을 둔다. 나눔과 기부를 통해 명성을 얻고 이 명성을 통해 또다시 재산을 늘려가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 규모는 줄어들지 않는다. 인터넷과 SNS 등을 타고 두텁게 형성되는 긍정적 편향 때문이다. 버핏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부자가 된 것은 이 시기에 처신을 잘했기 때문이다. 졸부들은 재산을 움켜쥐어 죽어서도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들은 재산 위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죽은 후에도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경받는 부자로 남는다. 영원한 부자가 되는 셈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투자 방법이 바뀌는 시기와 돈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버핏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세계 부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생애 주기에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젊음과 모험, 중용과 지혜, 겸손과 배려를 재산 증식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해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일수록 세계적인 슈퍼리치로 성장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나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의 가치가 매겨지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우리 부자들은 세계적인 부자들에 비해 돈의 가치고 돈을 이기심에 움켜쥐는 이른바 졸부형 부자들이 많다.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진정한 의미의 부자란 남을 배려하는 가운데 돈을 버는 부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고수가 위기에 돈을 버는 법.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투자 손실액이
전 세계적으로 약 1경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런 만큼 실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재앙이었다. 특히 정보 취득이나 투자 심리를 다스리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은 커다란 손실을 입어 극단적인 선택 등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큰돈을 번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에 전 세계인은 또 한 번 더 놀랐다. 코로나 사태 때는 더하다.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로나 사태처럼 각종 위기가 발생한 직후 큰돈을 벌기 위해 즐겨 쓰는 방법이 체리 피킹 기법이다. 본래 마케팅 용어인 체리 피킹은 요즘에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경제 여건이나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떨어진 국가에 속한 주식이나 업종에 속한 주식만을 골라 투자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종 위기 때 버핏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월가에서는 이렇게 비유한다. 체리나무로 가득한 가수원에 빈 봉투를 갖고 들어간다. 가까운 체리나무에서 탐스럽게 잘 익은 체리를 딴다. 그 다음 옆에 나무로 이동해서 또 좋아 보이는 체리를 따서 담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빈 주머니에는 가장 좋은 체리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고 체리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체리 피킹은 그 특성상 버핏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활용할수록 더 큰 효과가 난다. 버핏이 체리 피킹으로 주식을 산다면 먼저 그 주식의 저평가된 가치가 부각된다. 또 매스컴을 통해 이 사실이 공개되면 될수록 버핏이 사들인 주식에 대한 확증 편향까지 생겨 그때까지 생각지 않았던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을 부추기면서 주가 상승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가 하락률을 토대로 체리피킹에 가장 근접한 국가는 중국, 한국, 동유럽, 중남미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모기지 부실의 직접적인 피해 업종인 금융주와 건설주의 주가 하락폭이 컸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정 증권사가 보유한 업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점이 특이했다. 버핏을 비롯한 세계적인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큰 돈을 벌어 재산 규모가 한 단계 더 뛰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버핏이 체리피킹을 하더라도 주식을 사들일 때는 철저하게 피라미딩 원칙을 지킨다는 점이다. 피라미딩은 주식을 살 때마다 투자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해 주가가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처럼 매입 주식수를 적게 가져가는 방법을 말한다. 무한정 사들인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 원리상 선입선출법에 따라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기법이다. 버핏이 체리피킹할 때 피라미드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탐욕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체리피킹을 통해 금융 불황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주가가 회복되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국가와 업종의 편입 비율이 높은 글로벌 적립식 펀드에 매월 일정액을 넣어두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신투자기법, 삼각 황금률 경영. 최근 들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적용될 평가 잣대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대부분 선도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를 대도약의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 설정, 신사업 조기 가시화, 가치 있는 제3의 섹터 등을 핵심 경영 전략으로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지속가능 경영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경영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이런 경향을 수용해 새로운 경영 표준을 정하고 속속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각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런 환경에 맞춰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한때 IT 정보기술 산업에 주력했던
각국의 산업 정책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제조업을 재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오랜만에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붙을 정도로 각국이 제조업을 중시하는 이유는 거시정책 목표를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체감 경기 개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처럼 물가가 추세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있어서 체감 경기를 개선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주력이었던 IT 산업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IT 산업은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가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산업이 주도가 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 특히 청년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벌써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6년 전 미국과의 경제 패권을 겨냥한 제조업 2025를 추진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육성에 아낌없이 지원해왔던 중국이 2021년 3월에 열렸던 전인대 이후 바뀌었다. 해외 상장 제한, 민간기업 빅데이터 공유, 반독점법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2중 3중으로 옥죄고 있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연방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아마존 킬러로 알려진 리나칸을 임명한 이후 경쟁사 킬러 인수 규제, 핵심 인력 빼내기 제한, 망중립성 확보, 제품 수리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해 자국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자체적으로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보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크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횡재 효과를 누린 빅테크의 이익을 상흔 효과로 거리로 내몰리는 소상인공과 저소득층, 그리고 MZ세대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부과안에 OECD 회원국을 넘어 130개국 이상이 합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상가 황금률 경영을 중시하는 업종들은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면에서 공통적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버핏은 이 점을 중시해 종목을 선정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이 같은 경영과 버핏의 신투자 기법은 국내 기업인과 투자자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